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세 번의 섹션으로 나눠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꼭 배우셔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부동산은 어렵다라고들 생각이 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서로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끼리의 부동산을 비교해 가면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해운대에 바다뷰가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고요. 인천 송도에 또 바다뷰가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 좋은 학군에 위치한 신축의 아파트가 세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 아파트 모두 각각의 지역의 대단지에 좋은 입지를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지의 상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급의 아파트 중에서 또 어느 지역을 택할 것인가, 또 가격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가면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은요, 종합예술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나 대출, 금리, 입주 물량, 심리,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상승하던가 하락하던가 하는 부동산의 영향 요인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이곳의 아파트의 매도세가 달라지고 전세가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알아서 해결하거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가? 자, 우선은요, 부동산은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은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지식을 함유해 있는 과목이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왜 알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내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필요하고요. 내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자의 관점으로서도 부동산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임대차 계약 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함양이 되어 있을 때 큰 손해를 보거나 뭐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 재테크를 하겠다, 나의 재산을 증식하겠다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매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신규 분양을 할 것인지 상가를 투자할 것인지 아파트를 투자할 것인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 여러 가지 자본들을 어떻게 대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 대상, 투자 지역,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동산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부동산에는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 바로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아파트 투자나 상가 투자, 오피스텔 투자 이런 직접적으로 하는 모든 투자를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이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취득이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가고요.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죠. 그 권한 역시 제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 투자는 무엇이냐?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츠나 펀드, 소규모의 공동 투자 형태로 이런 간접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와는 다르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좀 내 것, 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곳, 내가 살아야 되는 곳, 사야 되는 곳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 투자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남이나 종로와 같은 커다란 오피스텔 아니면 분양형 호텔 그래서 중대형 규모의 시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직접 투자와는 반대로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장기 투자에서 기간을 조금 두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많고 간접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좀 적은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통해서 이제 조각 투자 같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확대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일반 투자와 경매 투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인 투자를 이제 일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투자 상품이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다 일반 투자로 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데요.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와 가격이 투명하고 명도 문제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경매 투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건물도 선택지에 대한 폭이 좀 한정적이다 라는 단점이 있고 일반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경매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물건이 좀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다만 경매 투자 물건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좀 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명도 문제가 잘 풀려있지 않고 좀 얽혀있고 복잡한 경우에는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또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그리고 공급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투자와 경매 투자의 구분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차익형 투자와 수익형 투자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익형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부동산을 매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시세차익형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 기간을 잡고서 접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아파트, 원룸 이런 소액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차익형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대수익형 투자는 운영을 통해서 일정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임대수익형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형을 바라보실 때는 시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텀을 두시고 접근하는 게 맞고요. 투자 대상, 상가나 건물 이런 것들이 임대수익형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말 그대로 값어치, 밸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투자 가치, 호재 가치, 상품 가치, 소비 가치 등등등 이런 가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다양한 부동산 상품 유형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을 제가 뽑아놨는데 아파트,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빌라, 주택 다양한 등 것들이 있죠. 자,
대표적인 예로 이 6가지의 부동산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뭐 금액을 그냥 할게요. 3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1억에서 3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 했을 때 동일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6개의 상품 부동산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실까요? 자, 어디에 투자했다 정했다면 왜 그 부동산을 선택하셨나요? 네, 아마도 접근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뭐 차익형을 원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수익형을 원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저렴하게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보다는 저렴한 투자를 원하시면 경매로 그래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파트보다는 뭐 토지를 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주택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답도 다양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즉,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다양한 투자 결정의 요소들을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투자의 원칙에 대한 의미를 가치 투자라고 개념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는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없이 늘 나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가치 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게 됐느냐? 사실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요, 소위 우리가 묻지마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막, 일단 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신 분도 많았죠. 그러나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라는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조건 오르거나 아무데나 투자한다거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 요소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안이 생기면서 이 가치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있는 가치 투자라는 것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을요, 투자 가치적인 접근과 거주 가치에 대한 접근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산을 증식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시세 차익이든 월수익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투자가 있었다, 투자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평가의 매수에서 선진입하는 게 투자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잘 헤아려야 될 거고요. 정부의 대출, 뭐 완화 정책을 할지 규제를 할지 청약제도는 어떤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서 어떤 호재들을 뭐 일으킬 수 있는지 금리는 상승하든지 하락하는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또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입지일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했을 때 또 입지적인 위치, 일자리나 교통이나 학세권이나 이런 것들의 일자리의 입지의 우선순위들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살 집, 거주의 만족도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주 가치가 되겠는데요. 거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 살 때 나의 삶의 만족도는 어떤가, 내 가족의 안락한 환경, 주거 환경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거주 가치에 적용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을까? 그러면 앞서서 봤던 투자 가치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직장을 출퇴근할 때 편리한 곳을 선호하거나 또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위치를 선호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와 교통을 다 같이 보게 되는데 보통 일자리와 교통은 한 묶음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가치를 볼 때도요, 똑같이 일자리와 교통과 같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브랜드가 뭐 있는 것인지, 브랜드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조식 서비스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겠고요. 또 자녀분이 있다면 학군, 그리고 근처에 여러 가지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거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가치에 적용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을 주는 좋은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곳, 대기업이 모여있는 곳, 혹은 일자리가 출퇴근이 편한 곳,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 그래서 이런 요소를 꼭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역세권인지, 뭐 9호선, 2호선, 7호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도 더 상권 좋은 지역들의 라인을 많이 지나가죠.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뭐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많이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특별히 체크해보는 더 가격 상승을 유인하는 노선인데 9호선, 2호선, 7호선, 3호선 라인인지, 뭐 GTX, SRT, BRT가 있는 호재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지, 학세권이 좋은지, 유명 학원가가 있는지에 대한 학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지가 신축인지, 브랜드가 있는 곳인지, 뭐 뷰가 좋은지, 뭐 공세권인지, 근처에 숲이 있는 숲세권인지, 이런 주변의 환경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권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근처에 잘 있는지, 뭐 스타필드나 백화점,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나 대형 시설들이 잘 집결이 되어 있다면 또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인들인데 이 요인들을 다 갖추면 내가 선택하는 베스트 선택의 아파트, 주택, 부동산, 투자처가 되겠죠. 다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데 플러스 가격이 맞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가장 부족하거나 조금 아쉬워도 괜찮은 부분들을 빼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치의 선택을 베스트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가용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6W, 2H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하는가, who, why, 투자 목적은 왜 하는가, 차익형이 목적인가, 실거주가 목적인가, 혹은 뭐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가, 뭐 이런 목적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설계하시고요. 내가 투자할 대상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파트일까, 상가일까, 아니면 뭐 토지일까,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how much.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알아야겠죠. 투자할 금액. 그리고 where.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서울인가, 지방인가, 서울이라면 강남군가, 강북군가, 동대문군가 이런 지역을 이제 세부적으로 내가 선택할 지역들을 좁혀 나가야 되고요. 다음은 언제 투자할 것인가. 부동산이 한참 하락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점인가? 그럼 저점에서 할까? 하면서 하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상승할 기대만큼 또 상승할 수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정한 시점에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 매수해서 하락해 버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얼마나 내가 이것을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how long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높은 수익률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투자처를 잡아야겠고요. 수익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때의 원칙이 6W2H 이것을 모두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내가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나에게 맞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파트를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고 다양한 정보들을 예전에는 꼭 현장에 가거나 뭐 직접 다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서 소개를 받고 뭐 소개를 받지 않거나 그 지역을 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흔히 뭐 발품 대신 손품이라고 하죠. 휴대폰 혹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요, 이제 파인드 아파트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제가 이제 검색하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자, 저는요, 나는 전세를 찾을 거고요. 그래서 난 전세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 직장이 가까운 곳이 좋겠어. 1순위를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신축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가 좋겠어 라는 개개인만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순위를 여기에 적고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출근하느냐. 자, 직장을 저는 이제 광화문과 종로로 체크를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 여기는 내 직장을 체크하는 곳이고요. 배우자의 직장도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같이 체크한다라고 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과 배우자의 직장과 서로 다 1시간 내의 거리로 잘 좁혀서 데이터화해서 제공을 하겠죠. 다음은 적어도 20평은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35평. 그래서 20평에서 35평 사이에 맥시멈과 미니멈을 정하고요. 예산은 3억에서 5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노선으로는 3호선, 1호선, 2호선이 1km에 있는 이런 곳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초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초품화를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등학교가 1km 반경 안에 있는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뭐 송파의 장미 아파트, 노원의 한진 하나 그랑빌 이렇게 쭉쭉 나왔고요. 주공. 그래서 보통 노원하고 송파 이쪽으로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캡처한 화면이니까 더 안 나오지만 실제 사이트를 가면 이제 쭉 다양한 아파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큰 화면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했던 기준 3억 이상, 6억 이하에 20평 이상, 30평 이하. 그래서 종로까지는 60분 이하로만 가능할 수 있는 출퇴근이 가능했을 때 적어도 1시간 안에 가능할 수 있게끔 3,000세대의 3호선, 1호선, 2호선, 그리고 지하철이 1km 이내에, 그리고 초등학교가 1km에 있는 전세 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좁혀가는 거죠. 뭐 조건을 좀 더 높인다든가, 이제 더 맞춘다든가 해서, 이제 이 나온 아파트들을 직접 이제 이 또한 이제 검색을 또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정확한 입지, 그리고 이제는 VR, 증강 서비스가 증강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내부 구조도 모두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를 치시고요. 주변의 뭐 환경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단지의 구도, 단지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그 위치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어떤 식의 구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짚어가면서 간추린 이후에 몇 개의 아파트를 추린 이후에 여기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직접 임장을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웹상이나
인터넷상으로만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꼭 현장을 가셔서 그 매물을 보시고 내가 검색한 것과 잘 대조해 보시면서 하면 이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또 정보에 대한 많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좀 쉽게 검색해 볼 수가 있고요. 지역 가치 분석이나 뭐 호재에 대한 정보, 학군, 일자리, 그다음에 상권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수요 공급이 있을 거고요.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정부가 뭐 완화 정책을 피든 규제 정책을 피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폈을 때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에 핵심 변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인구 구조,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뭐 선거, 총선, 내년에 총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총선 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관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관망을 하는 시기가 오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그다음에 과학기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제 IT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전반적인 산업시장을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조금 더 수월해졌고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투자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요인들의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대표적인 변수는 무엇이냐? 자, 크게 이제 표시했으니까 티가 나죠? 공급과 수요, 금리 변화, 그리고 부동산의 정책, 이 세 가지가 항상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뭘까요? 바로 공급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급이 없어지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과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는 핵심 변수는 이제 공급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경기의 변동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동산 시장은 위에 다음과 같이 보는 것처럼 항상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주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각각의 사이클마다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과 변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을 투자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무릎에 사서 뭐 어디에 팔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사고 파는 타이밍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경기 변동에 대한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경기 변동에 앞서서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다르게 좀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의 이 진폭이라고 하죠. 이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큰 진폭을 가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또 일반 경기 변동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2배 정도의 조금 주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이 흐름이 길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뭐 8년에서 10년의 변동, 경기 변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17년, 18년, 19년 이 정도로 2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이 회복은 천천히 하는데요.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회복기는 천천히 가는데 후퇴는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런 거를 보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동산 경기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봤고 이제 각각의 그 좌표에 따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복기를 먼저 볼게요. 자, 회복기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매도자가 중시가 되는 매도 우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실수요와 분양이 증가하고요, 공급은 부족해지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파는 매도자가 더 우위가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 중시의 시기가 이 바로 회복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전세가율이 상승하고요,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금리는 하락하고요, 공실률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전세로 전환이 되고요, 분양권이나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회복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말 시기가 이 회복기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복을 했으면 이제 점점 상승을 해야죠. 다음은 상승기입니다. 상승기 때는요, 매매가가 상승하고 전세가는 보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요. 이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도 같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기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승기 혹은 호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21년도 중후반까지, 이 말까지가 부동산의 상승기였죠. 자, 다음은요, 후퇴기 혹은 하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퇴기 때는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회복기와 상승기 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보다 작기 때문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후퇴기, 하락기 때는요, 그 반대의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되고 공실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오히려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매수 우위의 시장이 이 후퇴기 때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좀 감소하죠. 왜냐하면 굳이 건축을 해봐야, 건물을 만들어봐야, 아파트를 만들어봐야 수요자가 사지를 않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흔히들 공급 과잉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 말에서 2010년도까지, 그리고 2022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가 이 후퇴기, 하락기에 지금 있는 시기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금리는 상승했고 공실률도 증가하고 공급은 과잉이라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바로 후퇴기, 하락기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하향기, 불황기입니다. 그래서 후퇴기 다음에 하향기, 불황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매매 보합, 전세가가 상승하고요, 공급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는 안정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금리는 최고치를 찍게 되는데 공실률도 최대치, 그리고 매수세가 전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이 중단되고요, 주택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3년도 말을 보통 이 부동산의 하향기였다, 불황기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2027년도, 2028년도 정도에 가면 공급량이
너무 없어서, 아파트가 너무 없어서 그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지금 주택을 많이 안 짓고 공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주기를 함께 경기 변동 주기 살펴봤는데요.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내림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주기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진폭이 항상 같은 것도 아니고요. 꼭 상승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후퇴기 오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타이밍에서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만약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신축이 더 좋다 라고들 많이 하죠.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이 향후에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그러려면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재개발을,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역을 좀 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지, 땅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없죠. 그래서 뭐 5년에서 7년 정도 진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로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은 것도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보는데요. 그 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